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변수 얘기를 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다 못 지었었는데 변수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문제도 풀어오세요라고 했던 거는 변수 얘기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한번 볼 거고, 문제가 워낙 간단한 거였으니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변수 재할당에 관련된 내용까지 어제 공부를 하고 끝이 났었는데, 요거 한번 예상해 볼게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의 두 줄의 주석을 제가 제거를 한다면, 주석을 푼다면 이 코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혹은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은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주석을 풀면 일단 에러가 발생을 해요. 빨간색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에러가 왜 났느냐라고 해서 마우스 올려놓고 확인을 좀 해보면, 자, x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제 에러 설명할 때도 비슷한 걸 한번 봤던 것 같긴 한데, 이거 x라는 이 녀석은 지금 변수로 해결할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냥 변수로 해결할 수 없고 변수로 풀어낼 수 없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x라는 변수가 지금 없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지 않아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기 전에 x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면 출력문이 먼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하는 거니까, 이 x라고 하는 녀석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현재 이 시점에, 다섯 번째 라인 이 시점에서는 아직 x라는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지 않고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지금 위치를 바꾸면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초기화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선언만 해도 변수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변수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가 나올 건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 중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당장 배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나중으로 좀 밀어놓고 이걸 배워도 될 시기가 됐을 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특성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지, 사실상 변수는 선언만 하면 일단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애초에 변수 x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즉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썼던 거예요. 이 상황은. 이거는 이거는 선언됐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제가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예상 결과는 어떻게 되죠? 실행 결과는 15 나오겠죠? 우리가 15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배웠던 것처럼, 자, 여기서 x 선언됐고 초기화됐고 y 선언됐고 초기화됐어요. 그리고 출력문에 x랑 y가 사용이 됐는데 이 두 녀석을 보면 x가 가지고 있는 값, y가 가지고 있는 값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x가 가지고 있는 값 5로 컴퓨터는 먼저 치환을 해야 되고, y도 y가 가지고 있는 값 10으로 먼저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바뀔 것이고 5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이 수식은 15라는 연산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이고 이 출력문이 실행되면 15라는 숫자를 출력하는 형태로 처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X가 코드에 쓰여진 부분은 두 부분이에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에 쓰여졌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X라는 변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값으로서의 역할을 둘 다 하고 있어요. 자, 시점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이런 것도 더 보죠.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있는 X는 변수 X 이 녀석은 공간입니까? 값입니까? 얘는 공간이겠죠. 공간에다가 5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얘는 지금 X라는 녀석의 값으로 쓰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애초에 선언부기도 하고.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X 얘는 어때요? 값입니까? 공간입니까? 이거 값입니까? 만약에 얘가 값이었다면 이게 되는 건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얘는 공간이에요. 자, 이 녀석도 공간으로서의 활용, 얘도 공간으로서의 활용이에요. 근데 얘는 값이죠. 자, 분명 지금 똑같이 x라는 변수를 이름을 불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는 공간이고 언제는 값이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혼란스럽겠죠? 당연히 판단할 근거는 있습니다. 자, x 지금 이거는 변수라고 표현을 하죠. 변수가 불려졌을 때, 변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얘가 equal 마크의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이에요. 무조건 값이에요. equal 마크의 좌변에 위치하고 있으면 무조건 공간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 돼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요런 걸 한번 볼까요? 자, 이 한 줄 볼게요. 한 줄의 코드에 x가 두 번 쓰였어요. 자, 이 녀석은 equal 마크의 좌변에 있죠. 공간이에요. 얘는 equal 마크 좌변에 위치하지 않죠.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위에 x가 5라는 값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재할당돼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자, 그 상태에서 얘는 공간이니까 빈 박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빈 박스는 아니고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던 빈 박스긴 한데 이 녀석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공간한테 야, 네가 갖고 있는 값 줘봐. 그러면 컴퓨터는 이 변수의 값을 또 치환해야 돼요. 이 자리가 3이 됩니다. 그럼 3 플러스 3을 하면 6이겠죠. 그 연산 6의 결과를 3 대신에 이 공간에 넣을 거야. 이렇게. 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치고 나면 또 이러네. x는 6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할 때 이게 지금 공간으로서의 활용인지 값으로서의 활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다면 이퀄 마크 좌변에 있는가,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은가만 보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퀄 마크의 우변에 있는 게 값인 게 아닙니다. 좌변에 있지 않아야 값이에요. 왜냐면 이런 거는 이퀄 마크 우변에 있는 게 아닌데 값으로서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딱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변수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 적어주고 변수명 적어주고 값을 적어줘요. 대의명선자와 값까지. 이게 이제 선언 및 초기화인데 자,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나 변수명이나 넣고 싶은 값이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정해요. 개발자가 직접 정하는 거예요. 근데 타입이야. 데이터 타입은 넣어줘야 할 값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 그죠?
값은 또 반대로 데이터 타입을 어길 수 없으니 이런 제한이 걸려있죠. 근데 우리한테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변수명. 변수명 x라고 하는 이런 변수, 제가 이름을 x라고 지었기 때문에 x인 거죠. 자, 근데 이 변수명한테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명령 규칙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명령 규칙을 따라야만 해요. 근데 이 명령 규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에러가 불가능한 것, 그리고 관리해상 따라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명령 규칙에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 그리고 따르지 않아도 에러는 없지만 관리해상 우리가 따라줘야 하는 것, 이런 개념이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에는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x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때 이 x라는 이름 대신에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시작을 숫자로 할 수 없다.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이거는 따르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해서 아예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숫자가 뒤에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끼워 맞춰지는 얘기긴 한데 변수명은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변수명으로. 이거는 변수로 선언할 수 없다. 변수명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이제 나머지는 다 관례예요. 관례. 그리고 심지어 변수명에는 한글 사용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안 써요. 이렇게 쓰는 개발자는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객체를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안 된다, 잘 안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관례상 따라야 되는 것도 이어서 따져보겠습니다. 관례상 따라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자, 제가 지금 변수 x를 하나 만들어서 50이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이 x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나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그죠? 제가 x를 만들어 냈는데 이 x를 제가 어떤 목적으로 쓸지 여러분들은 예상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죠? 근데 개발은 협업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상황이 별로 없고 거의 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변수 만들어 놓고 이거 나만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죠. 그러면 이거 물어보러 와야 되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고. 코드의 흐름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는 이상,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이렇게 떨렁 있으면 이거 그래서 무슨 목적이 뭐지? 이 변수 왜 썼지? 이 데이터는 뭐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명은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어야 한다 라고 하는 관례상 따라야 하는 명령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x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여기다가 weight 이런 식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 50이라는 값은 무슨 뜻이겠어요? 무게겠죠? 이렇게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의도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항상 뭐 클래스 이름을 짓든가 변수 이름을 짓든가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 메서드 같은 거 이름을 지을 때 항상 똑같아요. 내 의도를 이 이름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봐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관례상 따라야 하는 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변수를 표기할 때 지켜야 하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자, 주로 사용하는 표기법들이 언어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 배우고 있으니까 자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표기법의 종류에는 4가지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순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파스칼 표기법, 그 다음에 헝가리안, 스네이크, 카멜, 이런 식으로 표기법이 총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변수 표기법, 변수 명명규칙 이런 식으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셔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걸 보고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자, 헝가리안과 스네이크는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바를 다루는 상황에서는 거의 안 써요. 그나마 가끔 스네이크, 헝가리안은 진짜 안 쓰고. 자, 그래서 이거 3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파스칼. 얘네 표기법은 다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언뜻 봐서는 테스트를 연타한 것처럼 보이는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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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뒤부터 지금 꼬였거든요. 그죠? 테스트가 오기 전에 이가 하나 더 왔어요. 자, 이게 만약에 변수 이름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잘 읽히나요, 이거? 그리고 오타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오타가 날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나고 내가 그 오타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요. 잘 안 보이니까. 명확하게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표기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파스칼 표기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부터 대문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 대문자, 이렇게 써주는 게 파스칼 표기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첫 글자를 꼭 대문자로 해야 돼요 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파스칼 표기를 따라간 거예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스칼 표기다. 스네이크는 뭐냐면 각 단어별로 언더바를 사용해서 구분을 짓는다. 이게 스네이크 표기예요. 이게 잘 안 읽히는 이유는 여러 단어가 이어 붙여져 있는데 구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지어주는 게 표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파스칼은 모든 구분을 대문자로, 스네이크는 모든 구분을 언더바로, 그 다음에 카멜은 첫 번째로 시작하는 단어는 소문자로 가되 두 번째부터 대문자로. 이게 카멜이에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보이실까요? 이 중에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카멜입니다. 자바는. 그리고 카멜 플러스 가끔 가다가 이제 스네이크를 좀 써요. 근데 얘는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정말 가끔 써요. 간헐적으로 한 번씩. 파스칼 표기는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변수는 카멜, 스네이크는 가끔. 그리고 그 가끔조차도 언제 써야 되냐면 순수한 자바를 사용할 때는 잘 안 쓰고요. 자바 플러스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가끔 써요. 근데 이때도 안 쓰기도 해요. 뭐 상관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헝가리안은 뭐 자바에서는 정말 사용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굳이 모르셔도 괜찮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령규칙, 이게 명령규칙 전부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더 까다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의 한계 이런 건데, 변수 이름 지을 때 언더바 말고 특수문자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쓰는 경우가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코드 주석 다 풀고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주석을 싹 다 제거하고 실행을 딱 시켜버리면 실행을 못하죠. 에러가 납니다. 자, 왜 에러가 났을까요? 마우스 올려서 보면은 자, duplicate local variable x라고 되어 있습니다. duplicate는 중복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local variable이면 지역 변수를 의미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하는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둘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단 말이죠. 이 둘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x라는 지역 변수가 중복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얘가 말하는 에러 내용은. 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배우게 되면 의미가 조금은 바뀌긴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변수는 같은 공간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할 수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같은 중괄호를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가 바뀔 건데, 지금 당장은 여기서 말하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은 중괄호 안에 이게 같은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동일한 이름으로 제가 선언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과 변수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화를 안 하고 선언만 해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선언할 수 없다. 근데 얘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데이터 타입을 안 썼으니까 선언이 아니라 재할당이죠. x라는 변수 이미 만들어져 있던 녀석을 다시 가져다가 쓰는 거니까. 그쵸? 근데 데이터 타입이 붙어버리면 이때부터는 선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선언은 안 된다. 같은 공간 내에서 불가능. 이렇게. 이게 왜 같은 공간 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또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얘도 이제 변수 만든 건데, 이 x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사용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자, 그래서 확실하게 전역 변수, 지역 변수까지 배워가지고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일단 같은 중괄호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변수에 대한 얘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얼추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어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문제 간단하게 같이 본 다음에 어제 오늘 배운 변수 관련된 문제도 하나 수업 페이지에 열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보면 코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문제가 있고 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내 걸로 가져와서 여기 전체를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복사해 갖고 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름도 잘 지어놨고 기본적인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가져오면은 들여쓰기가 살짝 좀 이상하죠. 원래 우리가 하던 들여쓰기보다 좀 짧아요. 이거 스페이스바 2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 하나하나 맞추려면 귀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코드가 몇 줄 안 되니까 그냥 수동으로 해도, 수작업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좀 줄수가 많아진다면 귀찮아질 거예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는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알아서 해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F. 자,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닌 게 코드에 에러가 막 존재하는 상황,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에러가 막 존재할 때는 해도 안 돼요.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에러가 있을 때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시고 내가 푼 답을 기록을 남겨놓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풀었다. 그러면 문제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주석을 걸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음 문제를 또 가져와서 풀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 풀었으면 또 주석 걸고 다음 문제 가져와서 또 풀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계속 겹치면 이거 에러예요. 이렇게 그냥 애초에 에러가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푼 거에 대해 실행도 못 해보고 테스트도 못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주석을 걸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제가 정답을 이제 문제를 같이 풀고 나면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기록 꼭 안 남겨도 돼요. 본인이 문제 풀어보고 그 기록을 꼭 남겨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직접 생각해서 잘 풀었다면 당연히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은 기억하고 있으실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남기고 싶으면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번의 주석권은 이거는 자, 블럭을 씌운 다음에 내가 블럭 씌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C 누르면 내가 블럭 씌운 만큼 전체 라인이 전부 다 주석이 걸립니다. 풀 때도 컨트롤 쉬프트 C예요. 이거는 컨트롤 슬래시라는 단축키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비슷해요. 이것도 풀 때도 컨트롤 슬래시고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컨트롤 쉬프트 C 이런 주석 단축키가 있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라. 뭐 사실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하면 10번일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 10번이겠죠.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해야죠. 이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니까. 근데 이클립스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컨트롤 알트 위아래 방향키입니다. 한 줄 복사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지금 제 커서 여기 있는데 이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라인 이 줄을 복사해서 아래로 위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알트 위아래 방향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복사가 아니라 그냥 한 줄씩 이동하는 거. 기존에 있는 녀석을 지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Alt만 누르고 위아래 하면 돼요. 컨트롤 빼고. 이것도 내 커서가 위치하는 그 라인에 녀석을 끌어다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제 커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제 커서가 이 6번째 줄 아웃이라는 글자 뒤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데 이 커서를 다음 줄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엔 커서가 여기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서를 바깥으로 민 다음에 엔터를 쳐서 내려야 돼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엔드키, 홈, 엔터키 이렇게 두 번을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그냥 무조건 다음 줄로 내려가 줘요. 쉬프트 엔터. 내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음 줄로 내려가 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단축키들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되게 유용한 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7번째 라인, 제가 지금 블럭 씌운 이 라인을 지울 건데 이렇게 지울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어요. 한 줄 자체를 삭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 번은 지워야 돼요. 왜냐면 내용을 지우고 그 줄도 지워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커서 아무데나 대충 놓고 이러면 지워져요. 이게 이제 컨트롤 D입니다. 한 줄 삭제라는 기능이에요. 라인 삭제. 근데 이거는 블럭을 대충 이렇게 걸쳐 놓고 컨트롤 D 하면 블럭 씌운 만큼 싹 다 지워져요. 이것도 되게 유용한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축키를 잘 활용하면 개발자들은 마우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도 이 이클립스를 전부 다 다룰 수 있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안 하기는 하는데 가능은 해요. 실제로 모든 메뉴부터 모든 설정 이런 것들도 마우스 키보드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단축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 푼다 라고 했으니까 10번 잘 출력되는 거 보시면 되고 또 9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다 풀었고 두 번째 문제 가보죠. 자, 이번에도 10번 출력을 할 건데 한 번만 쓰래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출력문 자체를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 이제 한 번만 쓰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10개를 쓰면 줄바꿈 안하고 10개가 그냥 나와 버리겠죠. 아니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써도 문자 더하기 문자를 한다면 이게 뭐 계속 이어 붙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끝.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역슬래시 n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줄바꿈을 해야 되고 한 번만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예시는 잘못된 예시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냥 바꿔버릴게요. 이 녀석을 이렇게 넣어준다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계속 역슬래시 n에 이제 역슬래시가 하나씩 더 붙으니까 좀 번거롭네요. 이것도 설정하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는 해결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설정은 뭐 나중에 하죠. 급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출력문 문제 간단한 거 3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무 간단한 거라 자, 정답 올라갔을 거고요. 수업 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또 2개 올려드렸습니다. 수업 페이지 설고침 해보시면은 변수 관련된 문제 2개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두 문제를 지금 시간을 좀 들여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변수 관련 문제 2개 풀어볼 시간을 좀 드렸는데 이 두 문제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일단 같이 진행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위에 있는 이만큼은 이제 그냥 부가 설명 같은 거니까 크게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한테는 이제 변수 A와 B 2개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변경을 좀 해놓을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A라는 변수한테는 5라는 값을 넣어놓고 B라는 변수한테는 10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A, B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5랑 10이 나올 텐데 여기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지나고 났을 때 출력을 하면 15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영역은 이 맨 밑에 있는 출력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여기랑 아래에 있는 요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 부분만 딱 건드렸을 때 여기만 코드를 적었을 때 이게 처리가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자, 되게 간단해요. 자, 조금이라도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더 쉽게 해결을 하셨을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뭐지? 싶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 원하는 건 변수가 가진 값을 서로 뒤바꾸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얘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이게 왜 안 되는가를 따져보면 수순대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A한테는 5, B한테 10인데 자, A 얘는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공간이죠. 이퀄 마크 좌변. B는 값이겠죠? 그럼 여기에는 B가 가진 값인 10이 치환이 될 거고 A한테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 이 녀석은 공간입니까? 값입니까? 공간. A는 값이겠죠? A의 값은 10이잖아요. 왜냐? 방금 윗줄에서 A가 10으로 바뀌었으니까. 재할당 됐으니까. 그래서 둘 다 10, 10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 당연히 둘 다 5, 5가 나오겠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A가 10을 가져야 되고 B가 5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A가 10을 가져야 되고 B가 5를 가져야 된다. 이러면 해결이 되겠죠. 실제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재할당하는 거. 이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도 되게 더 많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거고 두 번째가 사실상 똑같아요. 같은 문제인데 이제 조건이 좀 추가됐을 뿐이에요. 자, A,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라. 문제 똑같고요. 다만 조건이 숫자랑 사칙연산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숫자 사용하지 마란 얘기는 방금 전에 풀었던 이 방식을 쓰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왜냐? 여기 지금 숫자 썼으니까 이렇게 이거 하지 말란 얘기고요. 사칙연산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아니지. A한테 10을 주면 10이니까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B 플러스 B로 가면 되겠군요. 이러면 해결이 가능해요. 연산을 사용하는 거, 더하기 같은 거. 그럼 이렇게 그냥 숫자 없이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숫자랑 사칙 연산에.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할 텐데 이런 걸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변수 수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컵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A라는 컵과 B라는 컵. 그리고 A라는 컵에는 5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B라는 컵에는 10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변수도 하나의 공간이니까 들고 있는 거 값으로서 표현을 해본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컵이고 5라는 음료수와 10이라는 음료수였다면 여러분들이 이 음료수를 흘리지 않고 얘네들을 완벽하게 뒤바꿀 수 있어요? 이거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불가능해요. 섞이게는 할 수 있겠지만 섞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음료수가 들어있는 컵 2개를 주고 이거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비어있는 새 컵 하나를 가져오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비어있는 컵 하나를 만들어서 이 녀석을 예를 들어 뭐 C라고 만든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던 이 음료수를 C한테 잠깐 옮겨놔요. 이렇게. 그리고 A가 벼으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A한테 옮겨놓고요. 마지막에 C가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B한테 주면 바뀌었네요? 이 과정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기면 돼요. 새로운 공간 C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A가 가지고 있던 걸 C한테, B가 가지고 있던 걸 A한테, C가 가지고 있던 걸 B한테 이것만 해주면 변수 수합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C라는 변수 하나를 제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얘한테는 누굴 넣는다고요? A를. 그 다음에는 B가 가지고 있던 걸 누구한테? A한테. 그 다음에 C가 가지고 있던 걸 누구한테? B한테. 이렇게 공간의 역할과 값의 역할, 대입연산자. 이러면 문제는 해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할당해 가며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연습해보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재할당의 과정에서 여기에서 코드가 이 코드가 실행되면 A의 값이 이미 바뀌었으니 A를 그대로 사용해서 내가 알고 있던 5로 쓴다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었어요. 이 두 문제도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수업 페이지에 정답도 또 공유를 해 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수업이 끝나거나 쉬는 시간이 됐을 때 한번 천천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반복 숙달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변수도 공부를 했어요. 이제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야죠. 변수 다음에 저희는 조건문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조건문을 공부를 할 건데, 자, 조건이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조건. 요구사항. 좋아요. 좋습니다. 조건은 요구사항.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같은 결이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어떠한 어떠한 말이 갑자기 앉아집기가 되네요. 조건. 어떤 실행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 정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목적을 위해 이 정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들어맞아야, 뭔가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맞아야,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조건이고요. 자바에서 이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 쓰게 되는 이제 예약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제가 또 이걸 말씀을 안 드렸었군요. 예약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예약어. 자, 자바에서 이제 우리가 예약어라는 말이나 혹은 키워드 이런 표현들을 제가 종종 수업에서 사용을 할 텐데, 이 예약어 키워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인트 같은 거 쓰면
이거 정수형이야 라고 했던 거, 이런 것도 다 예하거예요. 인트 쓰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야. 대응면선자 쓰면 이거는 대입이야, 뭔가 어떤 값을 넣기 위해서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하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클래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녀석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 이거 전부 다 예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로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int는 예하거니까 예하거를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하거인데, 이제 키워드다 예하거다 라고 하면은 저런 녀석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자바에서 사용하는 자바의 조건문 예하거는 if예요. if. 자, 이 if는 그냥 애초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만 봐도 만약이죠. 만약.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그런 의미로 쓸 겁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는 뭔가를 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때 만약 뭐뭐 한다면 if를 사용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 자, 이 age라는 변수는 제가 어떤 목적으로 썼나요? 나이겠죠? age는 나이니까 나이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변수를 좀 만들어 놨는데, 자,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나이는 성인입니까? 미성년자입니까? 성인이겠죠? 자, 자, 이렇게 코드를 적어놓고, 자,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age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에 따라 얘가 성인의 나이라면 성인, 미성년자의 나이라면 미성년자의 출력문의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드 실행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둘 다 나와버리겠죠. 근데 사실 세상에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 맞게 age라는 녀석이 가진 값에 따라, 만약 age가 가진 값이 성인의 나이라면 성인만 출력하게, 만약 age의 값이 성인의 나이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나이라면 미성년자만 출력되게 하고 싶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려 볼 겁니다. 자, 조건문의 기본 모양은 이래요. 키워드가 먼저 와야 되고요. 예하거가. 그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또 열고 닫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조건문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if 이거는 예하거니까 우리가 조건문을 쓰기 위해 무조건 와야 되는 녀석이고, 그 다음 뒤에 오는 이 소괄호는 뭐냐? 조건이 들어갈 곳이에요. 지금 이 조건문의 상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갈 위치, 그게 소괄호입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는 뭐냐?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행할 코드가 들어갈 위치예요. 그래서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조건에 따라 실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조건을 쓰겠다라고 했죠? 만약 age라는 변수가 가진 나이가, 그 값이 성인의 나이라면, 미성년자의 나이라면, 이런 조건을 제가 말로 읊었죠. 이걸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돼요. 자, 만약 변수 age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얘는 적어도
20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인이겠네요. 이때는 뭘 하겠다? 성인을 출력하겠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자연스럽게 들여쓰기가 한 번 더 됐어요. 중괄호가 한 쌍 더 나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중괄호를 빠져나가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가요? 얘는 다시 돌아와야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 age가 20보다 작다면 이거는 19부터 그 밑으로일 거니까 미성년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자, 컴퓨터의 흐름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주석이니까 무시하고 이만큼이 실행되는 상황 속에 자, 변수 age가 하나 선언되고 초기화가 됩니다. 그럼 age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이 공간에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공간을 값으로서 불러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20으로 치환되어야겠죠, 먼저.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가볼게요. 변수 만들어 놓고 자, if가 딱 튀어나오면 컴퓨터는 알아요. 아, 이거 지금 조건문이구나. 그럼 내가 뒤에 오는 조건을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조건을 봤더니 변수가 쓰여져 있어요. 그럼 변수를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20은 20과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조건, 얘는 맞는 말이죠. 자, 우리는 자바에서 맞는 말과 틀린 말에 대해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불린 타입의 데이터인 true, false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자, 이 중에 누가 맞는 말이었습니까? true겠죠. 자,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야 라고 해서 이 자리에 true라는 연산의 결과가 남아요. 자, 여러분들 1은 1과 같아. 아니다. 1은 1보다 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주면 이거는 답이 뭐 2야, 3이야 이런 식으로 값을 명확하게 찝어낼 수 있나요? 이건 수학에서도 참과 거짓이라는 명제로 판단을 했던 거죠. 언어도 똑같아요. 이런 부등호 연산 같은 경우는, 비교 연산 같은 경우는 true 아니면 false라는 결과가 연산의 결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니까 true가 이 자리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맞는 말이니까 조건을 충족했죠. 그러면 그때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다. 자, 이 코드 실행 끝났어요.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코드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중괄호 닫혀버렸죠. 끝났죠, 이제. 그럼 이제 빠져나와야죠. 다음 코드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일단 될 겁니다. 실행을 하면. 자, 그리고 나서 if를 또 만나요, 컴퓨터가. 이거 더 이상 코드 없으니까 빠져나오면, 그 중괄호 빠져나왔으니까 if를 또 만나요. 그럼 또 뒤에 조건 봐야 되겠구나. 여기를 봅니다. age 또 치환합니다. 20은 20보다 작다. 이 말은 틀렸죠. 그럼 false가 남아요, 이 자리에. 그러면 얘는 틀린 말이니까 조건 충족이 안 됐네? 그럼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안 해야겠네? 그럼 얘를 안 했더니 그 다음 뭐 할 게 있나요? 없죠. 그럼 중괄호 또 빠져나와서 더 이상 코드 없으니까 끝.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결과만 나옵니다. age가 가지고 있는 값을 진짜로 나이를 바꿔보면 미성년자 잘 나오고요.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는 출력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게끔 조건을 걸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자, 자바에는 수많은 연산자가 있어요. 되게 많은 연산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대입 연산자,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부등호들, 뭐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수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던 거니까, 물론 거기서는 표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지만 언어는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키보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점. 항상 이퀄 마크가 뒤에요. 그리고 자바에서의 같다는 이퀄 마크가 2개 이렇게. 그리고 느낌표가 나오면 이거는 또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연산자가 많아요. 표기하는 연산자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검색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바 연산자 이런 식으로 뭐 연산자 종류에는 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한 번쯤 검색을 해 보시긴 해야 돼요. 제가 수업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코드를 좀 적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결과를 예상을 좀 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 합시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